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노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딸에게 재산 증여를 했지만 되려 가정부 취급을 받고 딸과 사위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그럼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저는 올해 69, 박은정이라고 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 벌써 5년째였어요. 남편이 평생 사업하면서 모아둔 게 좀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이 지냈죠. 부동산이 몇 채 있고 예금도 좀 있고 그렇다고 제가 사치스럽게 산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혼자 지내면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집에만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해서 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우리 동네 좋은 자리에 평수는 한 20평 정도 되는 곳을 임대해서 예쁘게 꾸몄어요. 인테리어도 제대로 하고 커피 머신도 좋은 걸로 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손님이 많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았어요. 제 취미였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딸의 전화가 자꾸만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카페 나가서 시간 보내고 그래. 엄마 혼자 계신 거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서울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딸애는 서울에서 사위랑 아이들 둘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만만찮게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자주 했죠. 처음엔 아이고 딸애가 효녀네 싶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번, 두 번, 나중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면 건강도 안 좋아지잖아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엄마가 와주시면 우리 진짜 숨통 트일 것 같아요. 그때 딸애가 조심스럽게 하나 더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리고 엄마가 갖고 계신 집 중에 하나 우리한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세 사는 게 너무 불안정해서요. 아이들 학군도 있고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서울 목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시세로 치면 한 12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사놔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죠. 그래, 내가 죽으면 어차피 딸에 갈 건데 지금 주는 게 낫겠지.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말렸어요. 은정아, 미리 주지 마. 나중에 후회해. 재산 다 나눠주면 자식들이 달라져. 내가 봐왔어. 지금은 잘해도 받고 나면 달라진다니까. 근데 전 친구들 말을 안 들었어요. 제 딸인데 설마 그러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충분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 34평짜리 아파트를 딸애한테 명의 이전해줬어요. 증여세는 제가 다 냈어요. 딸애가 세금까지 부담하면 부담스러울까 봐요. 총 2억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류 다 떼고 법무사 가고 한 달 정도 걸려서 다 처리했어요. 명의 이전 끝나고 등기부등본 나왔을 때 딸애가 전화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말 듣고 뿌듯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도와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딸애가 또 말했어요. 엄마, 이제 서울 올라오세요. 엄마 방도 준비해놨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딸애네 집은 이제 제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편하게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카페는 그냥 문 닫았어요. 어차피 취미로 하던 거라 미련은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집기 정리하고
월세 계약 정리했어요. 그렇게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KTX 타고 올라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딸애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면서 편하게 지내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목동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딸애가 현관문 열고 나와서 안아줬어요. 엄마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34평짜리 아파트는 깔끔했어요.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고 관리도 잘 돼 있고 제 집이었다가 이제 딸의 집이 된 곳이었죠.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어요. 아이들 방 옆에 있는 그 작은 방. 안방은 당연히 딸애랑 사위가 쓰고 있었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딸애가 고깃집에서 포장해 온 걸로 저녁을 먹었어요. 사위도 웃으면서 소주 따라주고 손주들도 할머니 왔다 하면서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엄마 집이기도 하잖아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집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진짜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첫날 밤 제 방에서 짐을 풀었어요. 작은 방이라 옷장에 제 옷을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캐리어 하나는 그냥 구석에 세워둬야 했죠. 창문도 작았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여는데 옆 건물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12억짜리 집인데 이 방은 좀 답답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뭐, 집이 커도 방이 많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 습관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조용히 거실로 나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딸애네 가족은 다들 자고 있었죠. 냉장고 열어서 재료 확인하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 내놓고 7시쯤 되니까 딸애가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도 차려주시고 고마워요. 괜찮아.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 그날은 좋았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제가 차린 아침 먹고 딸애는 맛있다고 하고 손주들도 잘 먹고 근데 이틀째, 사흘째 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딸애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먹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한마디 없이요. 엄마, 오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출근해야 돼요. 처음엔 당연히 했죠. 근데 매일같이 설거지가 제 몫이 됐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패턴이 생겼어요. 아침 밥 차리기, 설거지, 청소, 빨래, 손주들 하원 픽업, 저녁 준비, 또 설거지. 딸애는 회사 가고 사위도 회사 갔다가 퇴근하면 헬스장 가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다 제 몫이 됐어요. 2주쯤 지났을 때 딸애한테 물어봤어요. 딸아, 엄마가 여기 너희랑 편하게 살려고 온 건데 엄마가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 딸애가 핸드폰 보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도 맞벌이라 힘들잖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많다고요? 근데 딸아, 엄마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엄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그 정도는 하셔야죠. 다른 집들은 시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편하게 산다는 게 이런 건가?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 게 한 달쯤 됐을 때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위가 주말에 친구들 데려온다면서 안주 준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 대학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올 거예요. 안주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몇 명인데? 한 5명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마트 가서 장 보고 오후 내내 안주를 준비했어요. 과일도 깎고
전도 부치고 닭발도 볶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저녁 7시쯤 사위 친구들이 왔어요. 다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인사는 받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계속 안주를 만들어 내놨고 그 사람들은 거실에서 술 마시면서 떠들었어요. 밤 11시까지요. 다음 날 아침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술병, 음식 찌꺼기, 담배 냄새. 제가 다 치웠어요. 딸애는 그날도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제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진짜 편해요. 편하다고요. 그날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12억짜리 집을 준 게 이렇게 살려고였나?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칠수는 아직 안 됐지만 69번째 생일이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생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딸애도 사위도 손주들도. 아, 깜빡했나 보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평소처럼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후에는 마트 가서 저녁 장 봤어요. 저녁 먹을 때도 아무도 생일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먼저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사위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응? 요즘 집안일 하시느라 힘드시죠? 드디어 알아주나? 싶었어요. 아니, 괜찮아. 근데 사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이제 저희 집이잖아요. 어머니가 명의 이전도 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건 저희가 모시고 있는 거죠. 그 말에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집안일을 좀 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요즘 청소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밥도 가끔은 제대로 안 차려지는 것 같고 딸애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면서 사위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내가 청소를 부족하게 했다는 거야? 밥을 제대로 안 차렸다는 거야? 어머니, 화내시는 거 아니시죠? 그냥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버는데 집에 오면 편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모셔진 게 아니었어요.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억짜리 집을 준 대가가 공짜 가정부였던 거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문득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은 생일. 12억짜리 집을 준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눈물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나가야 하나? 새벽 4시쯤 결심이 섰어요. 나가야겠다고. 당장.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는 안 했어요. 대신 조용히 제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부터 챙기고 중요한 서류들 챙기고 화장품이며 세면도구며 다 챙겼어요.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어요. 원래 제가 가져온 게 많지 않았거든요. 7시쯤 딸애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오늘 아침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에서 조용히 짐만 쌌어요. 딸애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왜 이래요? 아침은?
문을 열었어요. 제 뒤에 캐리어 2개가 보였을 거예요. 엄마, 뭐해요? 짐은 왜 싸고 있어요? 나 나갈 거야. 네. 어디를? 집배.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사위 말 들었지? 내가 청소도 부족하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차린다며? 그리고 너희가 나를 모시고 있다며? 엄마, 그건 남편이 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제 말을 끊어버렸어요. 딸아, 이 집 누구 집이야? 저희 집이요. 맞아. 너희 집이지. 내가 12억짜리 집을 준 거야. 명의 이전할 때 증여세 2억도 내가 냈어. 근데 지금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공짜 가정부 아니야? 딸애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나가지 마세요. 안 돼.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어. 사위가 출근 준비하다가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집 빼줘. 네. 이 집, 내가 준 집이야. 근데 나한테 너무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뺄 거야. 사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명의 이전 다 끝났잖아요. 법적으로 저희 집이에요. 알아. 근데 증여 취소할 수 있어. 나 변호사 알아봐놨어. 사실 변호사는 아직 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제 의지를 보여주려고요. 딸애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집 없으면 너희는 젊으니까 또 벌면 되지.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 남은 시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날 아침 저는 캐리어 끌고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딸애가 계속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택시 타고 호텔로 갔어요. 강남 쪽에 괜찮은 호텔 하나 잡아서 일단 머물렀죠. 호텔방에 짐 풀고 앉아 있는데 딸애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집 빼지 마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답장했어요. 다음 주까지 짐 싸. 명의 이전 취소 절차 들어갈 거야.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증여 취소가 가능한지 상담받으려고요. 변호사 만나러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어요. 어머님, 증여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됐고 법적으로는 따님 소유가 됐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있긴 합니다. 민법상 증여자의 가난에 의한 증여 취소나 수증자의 배은망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긴 한데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은망덕이요? 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공짜 가정부처럼 부려먹은 것, 사위가 한 말들, 제 생일도 챙기지 않은 것,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서 잦은 반환을 요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내용 증명이 딸애한테 갔어요. 증여 취소 및 부동산 반환 요구서라는 제목으로요. 딸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정말 소송까지 하시려고요? 당연하지. 내가 너희한테 너무 당했어.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집은 빼지 말아주세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손주들 생각하면 더 화가 나. 내 생일도 안 챙기는 엄마가 손주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겠니? 엄마, 너희가 자진해서 명의 이전 다시 해주면
소송은 안 할게.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사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는 이미 줬어. 한 달 반 동안 줬지.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집 때문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전세 보증금 올려받은 것도 있고 지금 이 집을 빼면 저희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뭐, 내가 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게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12억짜리 집 있으면서 무슨 대출이야. 장모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저희도 살아야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았어요. 2주 안에 답 줘. 자진 반환할 거면 하고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냥 포기하고 살까? 근데 아니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 문제였어요. 제가 무시당하면서까지 살 수는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딸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알겠어요. 집 돌려드릴게요. 대신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대출 정리하고 이사 갈 때 알아보고 3개월 줄게.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3개월 후 명의 이전이 다시 제 이름으로 됐어요. 딸애네는 다른 작은 전세로 이사 갔어요. 저는 그 34평 아파트를 팔았어요. 12억에 내놨는데 11억 8천에 팔렸어요. 빨리 처분하고 싶었거든요. 그 돈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했어요. 11억 8천 중에서 5억을 떼어서 제 집을 샀어요. 제가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갔어요. 아파트는 24평짜리로 작지만 깔끔한 곳으로 골랐죠. 혼자 살기 딱 좋았어요. 나머지 6억 8천은 그냥 예금으로 넣어뒀어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다른 부동산도 있었으니까요. 집 장만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30평짜리 상가를 임대했어요. 인테리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전부 다 새로 했어요. 북유럽 스타일로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커피 머신은 이탈리아산 최고급으로 들여왔어요. 의자는 편한 걸로, 테이블은 원목으로, 조명은 은은한 간접등으로, 음악도 제가 좋아하는 재즈를 틀어놨어요. 메뉴는 심플하게 갔어요. 커피 종류 몇 가지, 차 몇 가지,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드는 케이크와 쿠키. 가격은 좀 비싸게 받았어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재료로 제대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픈하는 날 예전 단골 손님들이 다 왔어요. 은정 씨, 여기 대박이네요. 인테리어 진짜 좋아요. 커피 맛도 여전하고. 아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자주 올게요. 첫 달부터 손님이 꽤 많이 왔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사람들도 오고 제 또래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특히 50대, 60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저도 딸네 집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저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어서 정말 속상했어요. 혼자 사니까 외롭긴 한데 그래도 편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12억짜리 집 준 얘기, 공짜 가정부 생활한 얘기, 집 빼앗아 온 얘기. 다들 놀라면서도 공감하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용기가 안 나서. 사장님 보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카페는 제 치유 공간이 됐어요.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공간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카페에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사장님,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 구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혼자 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제가 사장님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일하고 싶어요. 급여는 많이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직원을 1명 뽑았어요. 이름은 수진 씨였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가 오고 나서 카페가 더 활기차졌어요. 수진 씨도 자기 이야기를 손님들한테 나누고 손님들도 서로 위로하고 그런 공간이 됐어요. 반년쯤 지나니까 SNS에서도 입소문이 났어요. 힐링 카페, 인생 2막을 시작한 사장님의 카페, 따뜻한 위로가 있는 곳, 이런 해시태그가 달리면서요. 그러다가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인생 2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장님 스토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방송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PD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자식한테 다 주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참고 사는 분들이요. 사장님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용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방송 나갔어요. 제 이야기를 다 했어요. 12억 준 것, 무시당한 것, 집 빼온 것,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것. 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방송 나간 후에 카페로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손님도 엄청 늘었고요. 다들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용기 얻었어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딸애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그래.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딸아, 이제 그만하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들은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손주들은 가끔 데리고 와. 카페로. 밥 사줄게. 정말요? 응. 근데 너희 부부는 오지 마. 손주들만 데려다 줘.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을 봤어요. 딸애가 카페 앞까지 데려다 주면 저는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맛있는 거 먹이고, 이야기하고, 선물도 사주고. 손주들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안 오세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더 좋아. 할머니 집 가봐도 돼요? 그럼 다음에 놀러 와. 그렇게 손주들이 제 집에도 가끔 놀러 왔어요. 딸애는 안 들어오고 현관에서 손주들만 들여보내고 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삶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가고 손님들 맞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저녁에 집에 와서 쉬고 주말엔 친구들 만나고 가끔 여행도 가고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제 삶이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1주년 기념이었죠. 단골 손님들 다 초대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샴페인도 준비했어요. 다들 모여서 축하해줬어요. 은정 씨,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안식처예요. 은정 씨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그날 밤 카페 정리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제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나 정말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69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제 앞에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딸애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저를 지킨 거니까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그냥 박은정으로 살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 방식대로 살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한테 다 주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자식 위한 삶도 좋지만 나를 위한 삶도 필요해요. 재산을 주는 건 신중하게 하세요.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할 사람인지 당연하게 여길 사람인지 보세요. 그리고 무시당하면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을 필요는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내 삶을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69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